정신을 알라. 너 자산을 알라. NH자산 플러스. NH농협은행.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기지개를 켜던 산업계가 원자재값 급등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유가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 해운업계는 물론 강판 사용량이 많은 가전과 자동차 업계도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내린 배당 자제령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배당 횟수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중간 배당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에 따라 집값이 급등하고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GTX의 본래 취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치는 유동성의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력이 떨어진 예금이나 적금을 떠나서 주식, 부동산, 펀드 같은 다양한 투자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양현주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첫 선고 결과가 나왔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0분 공판을 열고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소송이 약 1년 2개월 만에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CP사인 넷플릭스도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망 사용료 분쟁에서 SK 브로드밴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가 뭐였습니까? 앞서 진행된 세 차례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가까운 일본과 홍콩에 설치된 데이터 임시 저장고 캐시 서버에 콘텐츠를 저장해뒀으므로 CP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확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짜로 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망 이용료 대가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을 놓고 소송 당사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SK 브로드밴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승소한 SK 브로드밴드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은 글로벌 CP, 국내 ISP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가려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SK 브로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와의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다고요? 넷플릭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소비자와 CP 모두에게 비용을 이중 청구하려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국내 통신사들과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 사이의 망 사용료 관련 협상에 있어서 이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판결이었는데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SK 브로드밴드가 승소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구글과 국내 상용을 앞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등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논의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이통사들과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기존 국내에 내지 않았던 망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해당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중미 통합제재, 시카의 정상회의가 11년 만에 열렸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신흥 유망 시장으로 꼽히는 중미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시카 정상들과 화상으로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은 친근함을 드러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시아의 라티노라고 불릴 정도로 열정적이며 역동적입니다.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시카의 여정에
한국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미 8개국 통합체인 시카와 우리나라의 정상회의는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한국을 롤모델로 꼽기도 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으로도 불리는 중미는 북미와 남미를 잇는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미 경제통합은행 가입과 한중미 FTA를 체결하며 경제협력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특히 중남미는 올 상반기에만 50억 달러 등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 3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정상회의로 우리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하반기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형 인프라 수주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주 유럽 순방, 이번 주 중미 국가들과의 정상회의까지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며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 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대한 20% 배당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배당 횟수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간 배당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여라.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내놓은 조치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실물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이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그동안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예고해왔던 만큼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윤종규 KB금융회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 금융주의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하는 주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은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미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을 이달 30일로 잡았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최근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설명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B와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중간 배당을 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못 박았고 여기에 배당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3개월 동안 4대 금융지주 주가는 평균 17%가량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상승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라서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보다는 약간 하향 안정화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중간 배당 여부는 상반기 실적을 공시하는 다음 달 중후반부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나 싶던 산업계가 복병을 만났습니다. 철광석과 석유 같은 원자재 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생산비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의 원료인 철광석의 경우 1톤에 2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초 대비 30%나 오른 수치인데 원료탄 역시 17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전에 들어가는 컬러 강판의 경우 톤당 40만 원이, 자동차용 강판의 경우 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개별 제품들의 가격을 넘어 데이터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1년 전보다 6.4%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한 달 새 공산품 물가가 1.0% 뛰었고 항공이나 호텔 이용료가 포함된 서비스 물가 역시 0.1%나 뛰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이 같은 원자재 값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최근 신제품 출시를 앞둔 가전,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산업계 곳곳의 목소리를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업계가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료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지난해 배럴당 43달러였던 국제유가는 최근 7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전체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유가 상승은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총원가에서 유류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 가까이 부담했는데 유가가 일정한 선을 넘어가게 되면 개인당 추가로 유류 할증료를 받고 있는데 고유가가 부담이긴 해운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HMM은 지난 1분기 연료 비용으로 2,080억 원을 썼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매입액 5천억 원의 41.6%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장기간의 불안 끝에 다시 빅사이클에 진입했지만 고유가에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지는 않을 테니까 오르면 이제 결국 또 떨어질 거고 지금 한 10몇 년간 저희 계속 운이 안 좋았었으니까 다시 또 그런 날이 또 오겠죠. 반영할 수 있는 데는 좀 부담이 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뭔가 부담이 좀 있겠죠. 가전업계는 철강 가격 인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컬러 강판 값이 올 들어서만 톤당 40만 원이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유리 만들던 업체들이 올해 초인가 뭐 그때 좀 저희 공장들이 좀 사고들이 좀 있어가지고 공급이 원활치 못한 면이 있었는데 가격 자체가 많이 뛰었어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강판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자동차 업계는 이번엔 철강 가격 인상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성차 제조업체가 손해보고 팔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문제였다면 한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됐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많이 팔면 팔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손실을 줄이려면 결국 상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어렵게 살아난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고영욱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2,80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40% 이상 늘었는데 미국은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백신 접종과 함께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최근 진행한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우리 돈으로 13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펜트업 효과로 가전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에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를 좀 벗어났다고 얘기 드릴 정도로 실적을 많이 회복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유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거시적으로는 또 이펙트를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행 시기는 고용 수준이 회복되는 내년 1분기 무렵으로 예상됩니다. 8년 전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진행했을 땐 신흥국들의 경제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도, 브라질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8개 국가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번엔 선제적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돼 자칫 실물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이나 합성수지 등은 이들 고위험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많게는 18%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대 심리는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짝 호황에 그칠지 여부를 가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예,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쭉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함께 하시죠. 금요일은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랑 거의 데자뷰 같습니다. 오늘도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똑같은 질문을 여쭤볼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특히 특이한 점이 3,300포인트를 또 코스피가 넘어섰습니다. 네, 이번 맞습니다. 주 증시 흐름을 좀 짚어보죠. 네, 3주 연속 이 코스피 최고치 경신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이틀 연속 코스피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3,300선에서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3,30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협상안이 타결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좀 2조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이 2천억 원 정도 사들였습니다. 이번 주 전체로 본다면 코스피는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1,000선을 돌파한 지난주에 했었는데 역시 예.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지만 역시 1,000선 위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들이 5천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개인들이 지수를 이끄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예, 코스닥이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1,000포인트 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코스피 지수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시장 이렇게까지 올려준 게 개인들의 매수세입니다.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습니까? 네, 개인들은 이번 주에도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예. 카카오가 개인 순매수 상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이번 주 개인들이 카카오를 7,6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카카오는 주 단위로 본다면 지난주 5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예. 개인들이 많이 사들였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어제 카카오가 7%가량 하락을 했고 이번 주 전체로는 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또 개인들이 사랑하는 종목인 삼성전자도 이번 주 개인들이 2위를 차지할 만큼 예. 6,400억 원 정도 사들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번 주 SK이노베이션, LG화학, 기아를 좀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네이버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예, 확실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에서 또 많이들 매수 기회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는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 네이버가 또 두각을 드러내는 한 주였는데 사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경쟁에 좀 초점이 맞춰진 한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 살짝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아까 기관 매수 상위에 보니까 네이버도 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주에 좀 기관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주가가 42만 3천 원으로 네이버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카카오 상승세에 힘입어서 네이버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시총 3위 자리는 카카오가 차지를 하면서 네이버는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후반에는 좀 가격 부담에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두 종목 모두 시총이 70조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 네이버의 상승 원인을 좀 찾아보면 메타버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정치권의 관심도 또 네이버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제페토에서 대선 캠프 출범식을 진행을 했고요. 예.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도 제페토에서 가상국가를 공개를 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선익시스템, 에이트원, 옵티시스,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네이버랑 카카오 이렇게 대장주들이 힘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들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하면 또 키움증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4,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이번 주에 한 8%가량 올렸습니다. 예. 유상증자 결정은 통상 좀 악재로 꼽히기는 하는데 이번에 키움증권이 자본금을
전문 확충을 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평가가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좀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SK증권은 주주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면서 당초 19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 예. 신한금투도 10,000원 떨어진 18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확실히 투자자들은 이제 종합 금투업자로 성장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고 증권사에서는 주주가치 희석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결과가 전해졌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전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이번 주가 최고치로 마감이 됐고 특히나 3,3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상승세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은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요. 증권가에서는 계속 전해드린 대로 하반기에 지수 상단을 약 3,500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3주 연속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지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따라서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얼마나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좀 중간에 그 전망들을 좀 수정을 해야 할지는 결정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인데요. 관련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실적. 실적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더 확산이 되면서 더 잘 나와야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JP모건 등 일부가 피크아웃 이슈를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2분기 실적 최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둔화. 이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실적이 그만큼 좋아야 돼요. 그럼 안 따라오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음 달 시장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네, 다음 주도 그래서 위쪽으로 상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7월 달에는 조금은 조정받을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또 물가, 미국 인플레이션 물가지표 관련된 이슈가 이제 또 7월 중순에 부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수 레벨에 대해서도 다들 조금 피로감 느끼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음 달이 참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에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까지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런 상승세가 지속을 하려면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일정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린 실적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미국의 마이크론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나올 하반기 전망입니다. 다음 분기 예상 매출이 기존 전망인 78억 달러를 상회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확신이 좀 시장에 자리 잡게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대장주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의 수치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컨퍼런스콜 일정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에서 이게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름이 좀 어마어마한 느낌인데 일단 중국이 여러모로 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행사 관전 포인트를 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대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 대대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입니다. 이날 이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의 중국을 100년 동안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메시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협상안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좀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이 법안이 타결될지 여부는 7월 말에나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관련주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설을 하게 될 때 기계 장비라든지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굴삭기도 필요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영향을 일정 부분 받겠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정책의 방향성들이 인프라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면 사람들 기대가 그쪽으로 좀 갈 수 있어요.
예, 중국에서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안이 좀 나와준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6월 경기 지표들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제조업 구매자 지수 등이 이제 경기 개선 회복의 상황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표를 살펴보셔야겠고요. 예.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좀 주말이 되겠는데요. 실업률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제약으로 꼽히는 고용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예. 이 수치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3,300포인트 역사를 쓴 코스피 지수입니다. 다음 주 향후 전망에 더해서 또 중국의 향후 100년의 산업 청사진까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살펴보시죠.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가을 유동성 파티가 끝난다. 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다가올 금리 인상을 놓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현금을 들고만 있으면 손해다라는 인식 탓에 투자를 계속 늘려왔는데 혹시라도 자산 시장에 조정이 오게 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현금 빼고 다 오른다. 현금 두고 있으면 바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돈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광의통화 M2를 살펴보면 1년 새 약 35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매달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돈을 찍어내는 이상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시중 유동성은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을 끌어올렸고 젊은 층까지 투자 열풍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직장 생활 3년 차인 이우빈 씨.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의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에 대출까지 이른바 영끌 투자에 나선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잡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어요. 더더욱 열심히 재테크를 해야죠. 안 하면은 정말 벼락거지가 되는 거고 이 벼락거지가 됐을 때 막 비관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우빈 씨처럼 2030 세대 청년층 대출이 신규 대출자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돈이 넘쳐났습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년 새 약 70조 원까지 불어났고 코로나 사태 이후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이 50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도 지난 3월 하루 평균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주식도 가상자산에도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비트코인에서 주식 해가지고 막 다 쓸어갔다 그러면 살짝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 이렇게 차곡차곡 모았는데 애들은 그렇게 그냥 쉽게 해가지고 회사도 그냥 나갔다 그러고. 저도 얼마 전에 사실 만기 돼서 적금을 타긴 했는데 만기 적금의 그 이자가 얼마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 투자를 해볼까라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늘어난 유동성이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 징조를 보이자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으로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어서입니다. 유동성 파티 종료 시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화폐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다가올 금리 인상을 놓고 통화 긴축으로 기조가 돌아선 게 아니라 팬데믹으로부터의 정상화 수순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현금이나 예적금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들이 더 유효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시장 변화에 맞춰 인플레이션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이나 달러 상품 투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민정 기자입니다. 1980, 90년대엔 정기예금과 적금에 가입하면 연 20%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째 연 0.5%의 제로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적금 금리는 0에서 1%대 수준. 1억을 은행에 맡겼을 때 한 해 100만 원의 이자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준다는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도 연 2%대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100만 원을 꺼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개인마다 수익률 차이는 있겠지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역대급 증시 호황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한 동학개미는 평균 13%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이며 펀드 중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형 펀드 수익률도 예금금리보다는 높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경기 회복세가 짙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현재의 2%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예금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데요. 물가가 더 오를 경우 돈을 굴리지 않고 계속 은행에 묻어두기만 하면 재산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의 가장 큰 적은 인플레이션인 만큼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실적이 동반되는 기술주는 한 40% 정도, 그리고 인플레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재 금융주는 30% 정도, 그리고 현금은 30% 정도. 그래서 4대 3대 3 이런 비율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츠 상품, EMP 투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고요. 연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위험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 자산 배분형 펀드와 단기 채권, 여객펀드 등 달러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차세대 유망 산업들이 투자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 CEO들로부터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대형사 2곳과 소형사 1곳의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현금으로 투자할 만한 유망 투자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3명의 CEO들은 유망 투자처 키워드로 4차 산업과 메타버스, ESG를 꼽았습니다.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사장은 특히 운용 보수가 낮고 분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ETF 가운데 4차 산업 관련 테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바이오, 클라우드 등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성장 여력이 높은 업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 관련된 성장 섹터들이 올해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은 건 사실인데 어떤 부분은 조정받았는데 다시 또 원 상태 비슷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우리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쓰임은 역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든가 또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배터리, 그다음에 뭐 바이오, 뭐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뭐 ETF 투자하는 거 저희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현승 KB자산운용사장은 메타버스를 유망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메타버스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가상의 세계라는 의미로 현재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이나 의료, 쇼핑, 부동산 등으로 확장되면서 2030년에는 관련 산업이 1,7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미국의 로블록스는 우리 돈으로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기록했고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제페토는 메타버스 시장 성장성이 조명되면서 네이버 주가를 이번 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투자보다 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국내외 시장의 다양한 종목의 분산 투자에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메타버스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황성택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대표는 ESG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황 대표는 앞으로 ESG는 기업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ESG 개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이를 개선할 경우 실적과 주가도 상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은 ESG 펀드에 태광산업 같은 오너 리스크가 있지만 개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을 편입해 주주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은 국내 주요 대형사들을 제치고 ESG 펀드 수익률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명의 CEO들은 공통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나 산업을 선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일대로 투자가 몰리면서 인근 집값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역교통망은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인덕원역 주변입니다. GTX C노선 정차역으로 확정됐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평소보다 매매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GTX 노선 발표하고 나서 인덕원 마을 삼성 아파트가 33평형이 한 10억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가격이 한 13억 정도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는 아직 없고 호가만 그래요. C노선 정차역으로 포함된 왕십리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집값이 급등한 데다 교통 인프라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국철도 다니고 다 여러 가지 선이 많잖아요, 노선이. 예. 또 다니면 좋겠죠. 그렇잖아도 뭐 사람 많은데. 네. 지금도 딱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서요. 오르면 좋겠죠. 뭐 어차피 여기는 강북권이잖아요. 예. 인덕원과 왕십리역을 정차 구간으로 포함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GTX C노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매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데다가 교통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을 예상한 매수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덕원역이 속한 안양 동안구의 아파트값은 이달 셋째 주 0.95% 상승했는데 이는 전국 최고 상승률이었습니다. 아파트별로 안양시 대장주로 불리는 인덕원 푸르지오 L센트레의 경우 16억 원에서 이달 초에 거래됐던 게 현재 호가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왕십리 서울숲 3부의 경우 13억 원에 거래됐던 게 현재 16억 9천만 원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선 확장을 위해 첫삽을 뜨지 않은 만큼 개통 시점까지 GTX발 호재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망 사업은 곳곳에 변수가 많은 만큼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추가적인 사업 진행에 따라 기대감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개발 호재가 선반영된 측면을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급등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GTX. 정차역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렇게 GTX 신규 노선에 포함된 지역들은 집값이 크게 뛰고 있지만 반대로 노선에서 빠진 지역의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의왕과 안산 그리고 김포 같은 지역에서는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GTX C노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추가역으로 인덕원과 왕십리를 넣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의왕역과 안산 상록수역은 제외됐습니다. GTX C노선에서 제외된 의왕역 앞입니다. 서울 강남 접근이 불편했던 이곳 주민들은 이번 발표에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 실망스럽죠. 정책적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여긴 철도 특구입니다. 맞죠? 그 역사도 100년이 넘었어요, 이 여기 있는 데가. 근데 지리적으로 좀 낙후됐다고 그래가지고 빼는 것 같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되도록이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여기 있는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바라긴 해요.
특히 더군다나 이 철도 특구라고 해놓고 철도청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지. 주민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정차를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5월 17일 날 그 현대건설과 의왕시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기 위해서 의왕역을 부득이 뺄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왕역의 설치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혹시 미반영되더라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의왕역을 정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양해각서 내용이 있습니다. 역 간 거리가 보통 5km인데 수원역에서 금정역까지 14.1km이기 때문에 의왕역 정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GTX C노선은 다른 도시는 다 정차하지만 의왕시는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는 점도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4,400세대가 거주하는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는 안전 문제로 불만입니다. GTX C노선이 음마아파트 아래로 지나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GTX D노선은 이른바 김부선 축소로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 요구로 노선을 변경한다면 다른 지역의 수정 요구가 빗발칠 수 있기 때문에 축소된 노선으로 확정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과 교통 편의 개선이라는 목적의 GTX가 오히려 집값 상승과 지역 갈등의 화약고가 돼버렸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미국에서 미니 블랙 프라이데이로 일컬어지는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우리 돈 13조 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가계의 소비 욕구가 폭발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최근의 소비 욕구는 기존처럼 자동차나 가전, 가구를 사는 걸 넘어서서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식을 한다거나 실내 오락시설을 이용하고 미용과 의류 소비를 크게 늘리고 있다는 거죠. 주로 봉쇄 기간 지출에 제약이 있었던 야외 활동과 관련된 지출들이 되살아나는 모습인데 실제 미국 내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재료가 부족해서 원하는 음료를 사지 못하는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더해서 미국 소매협회는 정부의 현금 지급 부양책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은 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관군제와 함께 이 최대 쇼핑 행사로 꼽히는 6.18 쇼핑데이는 올해 누적 거래액 3,400억 위안, 우리 돈 60조 원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로 이 중소 브랜드들이 대거 행사에 참여했는데 중국인들의 소비 잠재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소비 폭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소비 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소비 폭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심리 지수 110.3으로 크게 올랐죠. 실제 공연업계와 여행업계처럼 그동안 억눌렸던 서비스 업종 분야가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이 공연업계는 옥주현, 조승우 같은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들의 공연을 중심으로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여행사들은 괌이나 사이판 지역에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여행사들의 움직임이 더 바빠졌는데 당초 구조 조정을 하려던 인원을 일부 줄이거나 정상 근무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국내 가계의 소비는 지금보다 더 개선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무엇보다 백신 접종과 함께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현재 미국과 같은 소비 폭발이 찾아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가 이달 들어서 시행한 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타는 불과 20일 만에 예산 620억 원이 모두 동났습니다. 개인이 20만 원을 쓰면 경기도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되 지원금은 한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또 얼마나 지급될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이 현재까지 거론되는 안을 보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맞서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소득 하위 80% 수준에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질 거라는 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라고 한다면 월 소득으로 치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되는데 대략 1인 가구는 월 365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편이냐 선별이냐 당정 간 잡음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요한 건 모처럼 살아난 소비의 불씨가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세심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시공 능력평가 6위의 건설사인 대우건설 매각 본입 차리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매각 주관사 KDB 산업은행 M&A실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본입차를 마감한 결과 유력 원매자로 거론되어 온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초 재무적 투자자로 나섰던 사모펀드들과 유력 원매자였던 호방건설은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우건설의 몸값 최소 2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질의를 하자 홍 부총리는 경제와 재정 등 여러 여건상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하반기 공모주 대여들을 살펴보는 하반기 라이징 스타가 온다 시간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카카오뱅크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카카오페이의 성장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카카오뱅크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는 약 3,700만 명.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7명은 이용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핑몰 사용할 때나 아니면 뭐 친구한테 카카오톡 선물을 할 때나 이런 거 다 카카오페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도 있지만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안 결제에 활용된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카카오톡에서 라이브 커머스 광고를 통해 상품이 노출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이뤄지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과정 속에 카카오페이의 1분기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어난 22조 8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상장 주관사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보다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기업 가치도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최근 8조 원대의 가치 평가를 받은 토스를 예로 들며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를 17조 원대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카카오페이 상장이 카카오뱅크보다 덜 주목받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자회사로 증권사와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출범시킬 예정이지만 사업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출 구분별로 상각하면 비용 상세 다 받아갖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렵죠.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투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상장 예비 심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예비 심사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가상 공간의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서 요즘 관련 업체들끼리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죠. 코로나로 공연이 취소된 아티스트에게 가상의 콘서트 공간을 만들어주는가 하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상 세계로 이식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열린 가수 아이유의 팬미팅 현장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유럽풍 공간에 앉아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합니다. 실제로는 100평 남짓한 크로마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건데 VFX 기술을 이용해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팬들을 만난 겁니다.
이곳은 메타버스 세계 구현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리얼타임 엔진을 적용해 이렇게 쌍방향 송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와 같은 공간을 구현한 게 메타버스입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붐이 일면서 업종 간 합종 연횡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메타버스 활용에 적극적인데 가상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관련 기업이 돕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엔터 기업이 가상 공연을 열 수 있도록 버추얼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네이버 나우 등을 통해 실시간 송출합니다. 지난해 SM 엔터와 XR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를 눈여겨본 영화 공연업계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LED 스튜디오까지 증축했습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바타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좀 벗어나셔서 현실의 모든 것들을 옮긴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사람, 자동차, 옷, 물건, 공간, 거실 이 모든 것들이 가상의 세계로 다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경험들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로 옮길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데 연관성이 높은 AI 기업들도 물밑에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알차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만든 네이버 제트와 손잡고 플레이스A를 설립해 3차원 전신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몸동작을 인식하는 모션 캡처와 달리 일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가상 세계에서 구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세계 구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회사는 AI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생활에 적용하는 분야의 강점을 보이는데 유동인구, 교통, 날씨 등 실제 정보를 가상 세계로 옮겨 비즈니스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더 비즈니스에서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것이 맞겠고 그런 플랫폼을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우후죽순 생겼던 AR이나 VR 기업들이 콘텐츠 부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은 만큼 메타버스도 보고, 듣고, 느낄 만한 알맹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